저도 암 경험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죠. 치료만 마치면 짜잔 하고 다시 인제 나의 삶,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철인 3종 경기 마쳤는데 갑자기 딱 고개 들어 보니까 다시 마라톤 뛰어야 되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 레이스가 시작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그 치료가 끝난 뒤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석경이라고 하고요. 40살 되던 해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고 네 지금 치료를 마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했는데 뭔가 살짝 멍울이 아주 작은 게 만져졌는데 그날 느낌이 굉장히 좀 쎄했어요. 다음날 인제 동네 병원에 로컬 병원에 예약을 잡고 그리고 진료를 보게 됐죠. 그다음에 초음파를 하는데 선생님 표정이 정말 얼음처럼 굳어지시더니 엄청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못했어요.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도 실은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1 주일 후에 바로 결과가 나왔고 인제 암 진단 받고 바로 인제 상급병원 예약해 갖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까 그 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검사 결과가 나온 순간에도 이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그전까지 굉장히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하거나 이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나오죠. 신체 나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비해서 한 5살 젊게 나오고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도 2을 낳았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제 유방암 위험인자라고 말하는 그런 요인들이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딱 그 진단 받았을 때 굉장히 일단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진단 소식 듣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저만큼이나 황당해했었어요. 네가? 왜?" 야 너 엄청 건강하잖아." 그래서 "야 저렇게 건강한 애도 저렇게 한 번에 아플 수가 있나?" 이런 반응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실은 주변 사람들이 건강검진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개월 정도 임상 치료를 한 다음에 인제 절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후항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 방사선 치료를 23회 받고 그리고 지금은 또 예방적 치료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치료하는 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고 그 뒤에 예방적 치료도 지금 한 4 년째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전체 치료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클라이막스는 뭐니 뭐니 해도 항암 치료였고요. 부작용과 이런 증상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네 뭐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그 기본 항암제로 쓰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탈모를 동반해요. 그래서 혹시나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꿈꾸었으나 여지없이 14일 차에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예. 항암 그 주사 맞은 날은 몸무게가 한 3 킬로 정도 갑자기 확 늘 만큼 이게 붓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또 열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기도 하고 또 저혈압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지면서 인제 쇼크로 약간 쓰러지고 약간 요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힘들죠. 왜냐면 미각이랑 후각이 다 없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뭘 먹든 약간 모래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항암약이 독하니까 이걸 견디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인제 잘 못 먹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차수가 쌓일수록 뒤에 좀 부작용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전신의 피부 발진, 두드러기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신비로운 항암의 세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똑같은 약을 이제 치료를 받은 다른 이제 환우분을 보면 저랑 또 증상이 완전 달라요. 이 과정 중에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항암 치료 교육이나 이런 걸 해 주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표준화되고 임상적으로 확인된 것들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밖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실은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거든요. 생경하고 두렵고 조금 겁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다가 쪼끔 지날수록 '아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내 몸에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항암 치료하는 분들 예를 들면 저는 전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전우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웃을 수 있고 웃다 보면 또 시간은 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또 나는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암 치료하면 아까 머리가 다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좀 슬프죠. 슬프고 약간 좀 보면 좀 짠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다 같이 빠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가 가진 가발을 갖고 서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야 너 이거 쓰니까 정말 뭐 너무 예뻐진다." 뭐 이런 또 한 번은 치료 중에도 계속 걷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갈 때 보통 다 비닐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인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여름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고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쓰고 있으면 땀 차고 인제.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천을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하고 훌러덩 벗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들이 막 되게 이렇게 주변에 같은 분들이 막 당황하면서도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울든 웃든 시간은 간다. 그럼 기왕이면 웃자.' 그런 마음으로 이전에는 되게 제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아이들과 뭐 아침에 눈 뜨고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아이들이랑 대화 나누고 학교 갈 때 인사하고 혹은 회사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당연했거든요. 지금은 그 매 순간이 다 소중해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순간도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일상이 감사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잃을 수도 있다. 혹은 한번 잃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잃을 뻔했고 잠깐 그거를 인제 손에서 놓아 보니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고 그걸 잃기 전에 깨달으시면 더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병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다들 무섭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이게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얘네들이 최소한 자기네 앞가림할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곁에 있어 줘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같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게 딱 그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테 알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그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혹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건 치료가 좀 길어지고 엄마의 빈자리가 좀 커질 수 있고 인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인제 찾아봤던 내용 중에 기억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 엄마에 대해 병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지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엄마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아픈가? 쪼끔 이제 사춘기나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누가 보호해 주지?' 그렇게 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인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엄마가 지금 가슴에 좀 뭐가 생겨서 좀 아픈데 한동안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된대. 근데 치료를 받는 동안은 엄마가 몸이 좀 힘들어서 예전처럼 너희한테 많이 놀아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고 거꾸로 너희가 엄마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요렇게 해서 가족 회의 비슷하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아 잘 전달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인제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얘기를 해 보니까 둘째 아이가 그 초등학교 2 학년이었던 아이가 그때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나 봐요, 본인도.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저도 암 경험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죠. 처음에 인제 암 진단 자체가 되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인제 치료라는 게 있으니까 치료만 마치면 짜잔 하고 다시 인제 나의 삶,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치료가 끝나는 날 막 정말 감격에 겨워서 막 파티도 하고 막 했는데 막상 내 몸은 어쨌든 간에 만신창이가 돼 있고 마음도 막 기쁘기만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공허하고 두렵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물리적으로 변한 건 없을 거잖아요. 가족도 그대로 있고 뭐 다 그대로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주변에서는 다들 "치료 끝났으니까 야 치료 끝났으니까 인제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네. 야 축하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철인 3종 경기 마쳤는데 갑자기 딱 고개 들어 보니까 다시 마라톤 뛰어야 되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 레이스가 시작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그 치료가 끝난 뒤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아프기 전에는 회사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받으면서 제가
그 이전의 일상으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다고 많이 간절히 원했었는데 제 일이 그거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돌아가야지.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려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약간 이런 모순된 상태가 계속 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한 2달 이상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임박할수록 '아 이게 가도 되나? 가서 내가 버틸 수 있나?'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기를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한 거는 40 살에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이전에 굉장히 좀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 암 이거 하나 때문에 그전에 내 삶을 다 버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게 만약에 내가 원한 길이라면 괜찮은데 마음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남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용납이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마음을 다잡고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인제 일을 했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치료 마치고 이제 좀 회복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다졌고 머리도 어느 정도 심지어 좀 자랐어요. 비록 곱슬머리지만 많이 자란 상태에서 복직을 했는데 그 뒤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컸던 거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실은 뭐 야근 주말 출근해도 뭐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남성 피로라고 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막 지금 들어 눕고 싶은데 휴게실도 없고 쉴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 인제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었고 예방적 치료를 4 년째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뭐 검진 그다음에 검사, 치료 그다음에 진료까지 하면은 뭐 많게는 한 달에 한 4 번까지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 이제 병가로 휴직을 했었다 보니까 복직했을 때 연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체력은 떨어졌지만 뭔가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은 안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게 파이팅하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온 게 맞나? 이러다가 다시 아픈 건 아닌가? 내가 선택이 맞았을까? 아니면 '나 진짜 이 정도 했으니까 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저를 되게 제일 잡아줬던 거는 주위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실은 뭐 치료 때도 그렇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동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복귀하기 전에도 약간의 그런 두려움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남경험자가 돼서 나를 좀 동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면 '동료들한테 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실은 들었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치료 잘 받고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또 하나는 네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든지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뭘 해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의 마인드,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암경험자 스스로 요렇게 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암경험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실은 암 환자라는 단어를 주로 썼었잖아요. 그러면 환자 그냥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암 경험자라고 하면 암을 경험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픈 사람 혹은 여전히 나약한 사람 혹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이런 제도도 쪼끔 더 빨리 안정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삐딱한 시선 혹은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지 암 경험자들이 사회 복귀 후에 맞닥뜨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복직하고 나서 그 연차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동료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팠다가 온 사람이면 병원에 더 자주 가야 되고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어떻게 법규상으로 연차가 없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혹시 내가 아플 때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사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인식의 변화는 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를 쪼끔 더 앞당기려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사회복지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 문턱 처음에 그 채용 과정에서부터 쪼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게 공백 기간이나 치료 기간에 대한 이런 부담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일단은 그 문턱을 넘게 해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직하고 그 뒤에 느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은 그 최초의 치료 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게 몸 상태 컨디션이 예전과는 다르다 보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타임 근무제밖에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잘 된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치료를 마치고 이 사람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약간 이거를 점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적응 기간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변화된 이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인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자율출근제였거든요. 이게 뭐 재택근무나 이런 거의 형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병원 치료나 진료 같은 거 혹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험자 사회복귀에서 뭐 인식도 그렇고 제도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밖에서 도와주고 뭔가를 해 주려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실은 이게 흡수되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그 당시에 딱 치료 마치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 때 제가 제 스스로 이게 제가 가진 정체성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살아온 시간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암경험자라는 거가 너무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두 없어지고 딱 암경험자라는 그 틀 안에 저를 좀 가둬 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인제 "아 암경험자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봐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엔 저 스스로조차도 '암경험자는 약간 약할 거야. 잘 못할 거야.' 이런 편견에 저를 스스로 가뒀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은 제가 예전에 실은 되게 막 분초를 다투면서 막 엄청 막 시간도 쪼개 쓰면서 막 성취지향형인 인간이었어요. 복귀하고 그러고 나서는 약간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일 외적인 거에 뭔가 새로 한 거를 하는 데에도 '내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스스로 막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취랑 욕심이랑은 별개의 것인데 그거를 이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깨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되지 왜 못해? 너 하면 되잖아."라고 해서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스스로를 이 틀 안에 가둬 버리면 누가 나를 끄집어 내주려고 해도 그거 나올 수가 없고 결국에 이 틀을 깨는 건 나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그 암을 경험하고 그 뒤에 물었을 때 저는 인제 그렇게 욕심 안 내요. 저 그렇게 예전처럼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해요." 이 얘기를 스스로 막 내뱉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그건 욕심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사는 건데 그걸 욕심이라고 착각하고 가두려고 했던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아 나의 메타 인지를 가동해야 되겠다. 나는 원래 성취 지향형인 인간이다.' 주위에 보면 약간 이 암이라는 게 되게 인생의 좀 극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거기에 좀 함몰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웅크려서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좀 가장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인 중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시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치료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복직을 못 하신 분이 계세요.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 그 두려움이 좀 큰 감정이더라고요. 그거는 실은 뭐 어떤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깨야 되는 부분이라서 스스로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음. 실은 첫 번째 책은 그 유방암 치료랑 중간에 뭐 필요한 노하우들, 경험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 이거 치료 마치면 뿅 하고 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가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외롭고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인제 치료 마쳤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저 혼자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 후에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든 아니면 일상에서든 돌아가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약간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느낌? 환자들은 병원에서 케어해 주잖아요. 예. 근데
치료 끝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돌보지 않고 약간 혼자 알아서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되게 좀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들이 쪼끔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쭈글쭈글한 제 모습들인 건데 이거를 기록해서 알려주면 누군가는 또 제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버텨냈구나. 그런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실은 복직해서 이 한 번에 쓴 건 아니고 복직해서 한 2년 정도 시간 그래서 약간 힘들 때 아니면은 뭔가 '아 이게 사회복귀에서 암경험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 싶을 때 인제 하나씩 하나씩 쓴 글들이거든요. 암경험자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아직 개념이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쪼끔이나마 쪼끔 같이 보듬고 공감하고 싶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나누는 게 꼭 물질적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누려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병의 투병에 대한 경험도 그렇고 지금 암 경험자로서의 삶 이것도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혹은 단 몇 명이라도 제 글을 보고 위로받고 응원을 얻고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즉 그런 약간 나누는 삶에 대한 걸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도 저의 키워드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은 궁극적으로 그리는 저의 그 빅픽처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되게 빨간 원피스가 어울리는 그 귀여운 할머니가 되어 있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 원피스를 그 나이에 입으려면 굉장히 제가 저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면서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귀엽고 인자한 이미지를 풍기려면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지 그런 표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넘어져도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기로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힘겹게 한 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어도 조금은 엉성해도 괜찮아요. 다시 삶으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요. 그럼 이제 살아낸 김에 즐겨볼까요?